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라자 프로젝트 근본 주제는 한국 경제 전망과 대처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용인대학교 박승창 교수님, 그리고 전 삼성 부사장님이신 이병철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플라자 프로젝트가 함께 모여서 공부한 지가 한 5년 차 되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 11월 18일 플라자 호텔에서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박수. 네, 사실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문제를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플라자 호텔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서로의 의견들을 좀 논의해 왔었는데요. 이제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 혹은 우리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본 그런 시간을, 그런 어떤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에 참여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변화가 무쌍한데요. 이미 부총리님께서도 지난번에 기조연설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변화와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각자 한 분씩 현재 국제 경제 정세 변화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어서 토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국제 정치 경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언급해 보자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전략 경쟁과 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 관련해서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결국은 첨단 기술 경쟁이고 이는 한국의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산업 굴기가 성공하였을 때 한국 산업은 어떻게 될 건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이 경쟁력이 있었던 기존 산업과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CD 패널은 중국 기업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했고 OLED 경우도 이미 중국 업체에 의해서 급속히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LCD 패널을 주지 않으면 한국 TV 생산이 힘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4세대 통신이나 자율전기차, AI, 빅데이터 이런 분야 등 신사업 쪽에서도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앞서 나가는 듯합니다. 중국은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단숨에 산업을 주도하려고 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말로 이제 완따오 차오처 전략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직선에서는 추월이 쉽지 않지만 코너 부분에서 상대방을 쉽게 추월하는 쇼트트럭 선수처럼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중국이 바로 치고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내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사실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시점에 중국이 지금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중국이 규모 면에서 미국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실질적인 실력 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국제 정세를 이해를 하고 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걸맞는 그런 대응책을 한국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국제 경제 정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급해 주셨는데 여전히 경제 안보 시대다. 과거하고 달리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국가의 안보의 중요성이 여전히 주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경제 이런 아마 방점이 놓이게 되지 않을까 여전히 앞서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의 또 경제하고 기술의 경쟁이 이제 심화되겠죠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주시해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제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보니까 내년에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선거를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선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죠. 미국.
러시아, 또 영국,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또 한국, 대만, 멕시코 이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은 정말 정치적으로 격동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정치적 요인이 상당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특히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경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IMF 같은 데서는 내년도 세계 경제를 금년보다 조금 못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성장률도 금년에 3%에서 IMF는 내년에 2.8% 뭐 다소 떨어지는 그런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그 세계 경제 내지는 경제는 그 당겨 썼다. 그 여력을 당겨 써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그 팬데믹에 따른 그 후유증이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그 지정학적인 요소를 어떻게 보면 좀 수용하면서 경제를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여력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쉬운 해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는 이제 다소 고금리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 이런 게 좀 다소 안정이 돼서 물가는 금년보다는 다소 인플레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위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구하는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2025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는 커다란 불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는 상당히 더 힘든 가운데 한 해를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뭐 거시나 미시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약간 저는 이제 조금은 구체적인 것 그다음에 조금 다른 측면을 좀 설명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총님 말씀하셨던 내년에 선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미 대선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시피 확연하게 글로벌 경제 정책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보통 미국 그 일반 대통령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보통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되는 날 다음 날 바로 IPF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IPF 지금 14개 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공급망 부분에서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변수가 내년도 경제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시나리오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중국 경제 성장이 저는 내년에도 한 4% 성장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국제 경제라는 게 다 지금 대내적인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하나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경제가 지금 일반적인 시장에서 지금 혹은 뭐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하게 지금 만약에 하방이 뭐 경착륙이 된다라면 아시다시피 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기여도는 매우 큰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국제 경제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쨌든 중국 경제가 사라져야지만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저는 이제 보는 게 이제 내년이 더 미국, 중국, EU 간의 이 공급망 재편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만의 지금 그들만의 공급망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EU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BYD 전기차가 지금 1호 유럽 시장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정부 보조금 이슈도 해가지고 이슈화 시킬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공급망이 지금 세계 블록으로 지금 나눠진다고 했을 때 과연 세계 글로벌 경제가 과거처럼 이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느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블록 이 권역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표준 부분들, 뭐 기술 표준, 국가 표준 이런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 통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감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것인지가 제가 보건대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고민거리고 이게 대표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세 분께서 말씀 주신 이제 국제 경제 정세 변화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상당히 이제 변화, 분열과 혼돈 그리고 격동의 시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가 또 경제 이슈보다 훨씬 더 상위단에 있는 또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시대. 그래서 경제가 국가의 어떤 안보하고 연결되는 이제 경제 안보의 시대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토의를 할 때마다 늘 저희가 이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부총리님께서 사실 미움과 향수에서 벗어나서 혁신이나 경제안보, 형평의 세 축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외교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해야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제안을 좀 짧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이 정말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을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미움과 향수에서 벗어나자. 미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향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은 잘 통하지 않는다. 이걸 그냥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면 경제 안보 시대에는 물론 각 기업이 이윤 추구라든지 효율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늘 복원력이라 할까요? 이쪽에 이제 영어로 리질리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하나의 안전판을 늘 염두에 두고 전략도 세우고 또 운영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로 무역만 보더라도 자유무역 체제가 하나의 기본 정신이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다자무역 체제가 이게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결국 지역적이고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끼리의 협력을 해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지역 체제 중에 대표적인 게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IPEF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이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지정학적인 위험에도 늘 좀 대비를 하는, 그러니까 대비를 한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에서도 대비해야 되지만 기업도 늘 그런 안전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소위 중국 피크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거의 성장의 한계에 달했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IMF에서 최근에 분석한 걸 보면 앞으로 향후 한 5년 동안에 세계 경제에서 제일 많이 기여해야 될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인도,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순으로 제시를 한 걸 보면 중국 경제에 세계 경제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는 과거에 또 현재에도 중국의 대부분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출의 구성에 있어서도 또 반도체가 또 중심 품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잘 밸런스를 갖고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저는 혼돈보다 더 심하면 조금 더
심한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나눠볼게요. 대내적인 부분들과 대외적으로 좀 나눠봤을 때 대내적인 환경 부분에서 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 노동 투입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뭐 거의 OECD에서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 노동 투입이 부분에서 지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본 투입입니다. 그럼 자본 투입이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글로벌 환경이 지금 내년도 안 좋다는데 미국, 중국, 미관의 그들만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집중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 투입이 리스크를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 그 마지막 하나가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인데 결국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핵심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던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 그게 우리가 혁신일 것이고 R&D일 것이고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풀고 있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뭐 기술 경쟁력 제고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역량은 기술 경쟁력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혁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4대 로봇 강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로봇 산업 부분에서 지금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로봇 산업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이 총 요소 생산성 올리는 노력을 해야지만 지금 부족한 노동과 자본 투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대외적인 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외적인 환경이 지금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전략 외교, 국익 외교, 유연 외교가 핵심이 돼야 된다. 경제의 성장과 바탕을 두고 국익을 관점에 방점을 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워낙 이 국제 정서가 이게 플렉스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뭐 1, 2, 3로 준비해줘 놓지 않으면 그때마다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기조 발전할 때 부총님께 말씀하셨던 것들 경제 안보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그 말씀이 저는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걸 또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잘하고 있는 게 일본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은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편에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 협력은 중국과 일본 간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협력이 지금 두고 가고 있다. 근데 지금 한국을 패싱하고 일어나는 이 중일 관계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에서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앞부분에 뭐 얘기했던 그 이 미중 전략 경쟁 또 산업 패러다임 변화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데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제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한국의 최대 시장이고 또 안보상으로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한국의 이해관계와도 뭐 맞아떨어지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큰 방향으로는 한국의 대응 방향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인데 중국과의 관계는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하고 치열한 산업 경쟁을 또 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또 시장이고 산업 생태계상으로도 상호 의존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상에서 한국이 선택할 부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도 적절히 고려하고 또 필요시 또 중국을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하고도 잘 소통을 해서 이 한국의 대응 공간을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에 이제 견제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 기회 요소와 리스크 요소를 잘 구분을 해서 또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패러다임 관련해서 아까 박 교수님도 핵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첨예하게 이제 더 경쟁을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 체제 특성상 산업 변화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번 전략을 세우면 이 공산당 체제에서 한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이해관계가 또 복잡하고 또 정부 교체에 따라서 일관된 정책을 또 하기도 힘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산업 변화의 큰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 제도에 대한 법률 개선, 대중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로봇 관련되는 그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로봇 진흥법도 이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규제가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이전에 한국판 우버인 뭐 타다 같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되지 못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가 힘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해 당사자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부작용을 해소하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정책을 하는데 이제 단기적인 또 뭐 경기에 대한 대응하는 정책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면 단기적인 정책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박 교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잘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것은 앞서 노동이라든지 자본이 원활치 않으면 결국 생산성을 높여서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역시 혁신이죠, 혁신. 그럼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개혁입니다. 90년대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그 캠페인 슬로건이 그 멍청함이더라. 문제는 경제야. 전 요즘 느끼는 것이 똑같은 말을 멍청하긴 문제는 개혁이야. 이런 그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알지만 또 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또 교육개혁 그것이 우리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잠재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도 되고 다 인지하고 있는데 실행을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 정치적인 요인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의 요인에 의해서 못 하는데 정말로 이런 그 경제 안보 시대에 이런 개혁을 우리가 놓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가 내년을 이제 맞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우리 선거 아닙니까?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저는 좀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2019년 1월에 프라자 프로젝트라는 모임을 만들었던 계기가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이것이 점점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하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것이냐. 그때도 이제 국제 정치, 외교, 안보, 심지어 경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미중 간의 경쟁은 더 강화됐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또 가치 동맹 혹은 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주변의 어떤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 유럽에서도 어떻게 되면 러시아와 반러시아 이런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연재 분쟁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이런 동북아 지역이라든가 또 남중국해 같이 이 지정학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나아갈 방향, 큰 방향성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함께하는 이런 가치동맹의 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것들이 유연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미국만큼 또 중요한 게 중국이고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는 경제 안보 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중국과의 연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 사실상 불발됐고요. 또 한중 관계 특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대중관계 혹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어떤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그 불발에 대해서 국내 여론에서 여러 지금 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는 그 전에 다른 매체에서 방송할 때 안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복원된 한국과의 아젠다 설정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죠. 여론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북핵 이슈나 여러 가지 이런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은 그게 아젠다에 크지 않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12월이든 혹은 내년 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젠다 설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냥 전략적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1년 동안 미중 기술에 대한 부분에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고 현장에서 본 느끼면 이 force multiplier, 그러니까 전력 승수, 그러니까 컴퓨팅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그린테크 분야들, 그다음에 우리가 있을 때 바이오테크, 뭐 식량 안보라든지 백신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과 디커플링 가겠다는 게 확연합니다. 그거는 뭐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뭐 뭉청거려서 많은 매체에서 그냥 미중 관계가 디리스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전략적 적과의 동침이 분명히 일어난 거고, 그럼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왜 봐야 되냐면, 그럼 우리도 중국과의 부분에서 결국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외교에서는 정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대한민국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교는 저는 그냥 그래도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중 간에 일어나는 지금 이런 전략 경쟁은 결국 상수로 자리 잡았고, 그럼 그 상수하에서 한중 관계를 기존의 종속 변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 변수로 좀 가져가는 노력을 좀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국익 외교고 전략 외교고 위원회 외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IPF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런 정치인들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변화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로 가장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미중 관계 우리가 해서 이제 한중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경제적 측면을 접근한다라면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약간 지금 중국 때문에 의해서 뭐 적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상 지금 무역 적자가 일어난 건데, 저는 지금 그는 단기적인 현상보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점점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준비하고 있느냐?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왔고, 한국에서 중국산 직구가 미국산 직구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뭐 다른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쓸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나아서 본다라면 제3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와 또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제3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으로써 우리가 혜택을 받던 영역도 있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조금 더 넓게 보자. 그랬을 때 다른 시장에 제3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과 이제 경쟁을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긴 롱텀에 좀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요소 생산 얘기했고, 총리께서 그에 대해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에서 더 나아가서 개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이제 접해야 되는 중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또 다른 시대가 온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문가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한중 간의 관계는 경제 문제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할 때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또 중국 산업에 기여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수출이 잘 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이 수출이 잘 되는 윈윈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외교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도 상호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또 강했고, 또 문제가 또 잘 해결이 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단순 가공의 그 수출 위주 성장에서 내수 위주로 이제 그렇게 되고, 로컬 기업도 성장을 하면서 윈윈의 경제 관계가 상호 경쟁으로 바뀐 것이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중국 내 공장이 한때 한 40개 정도 됐습니다. 종업원 수도 10만 명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하고 배터리 일부
부품 공장 외에는 다 베트남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사드 사태가 터졌고 또 미중 경쟁 신냉전 구도가 전개되면서 한중 간의 어려움이 이제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이 한중 간의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반중 반한 정서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고 한때 1,000만 명까지 인적 교류가 됐는데 지금 아마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답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상호 협력하고 윈윈하는 그런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호 이득이 돼야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거대한 시장이고 또 투자 인프라를 가진 곳입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소통을 하다 보면 윈윈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을 불필요하게 외교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중국발 리스크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 리스크 사전에 발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희토류라든지 산업 소재 이런 것들은 또 수입 다변화 정도를 해서 의존도를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대중의 협상력을 또 높일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국면에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불발이 돼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국이 이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중 간 전략 경쟁에 있고 또 대내적으로는 경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인 여력이 옛날 같지 않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 의해서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 한중 경제 관계는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을 한중 경제 관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우리가 환자의 경우에 비유하자면 어떤 증상이 있잖아요. 그 한중 경제 관계의 적신호의 증상은 전 대중 무역 수지라고 봐요. 그 작년 7월부터인가요? 계속 이게 적자예요. 이게 굉장한 그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데 이게 물론 이제 들여다 보면 경기적인 요인이 있죠. 예를 들면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작년에 3%밖에 안 하는 저성장이니까 이것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중국 자체의 저성장에 따른 그런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셨지만 이제 중국의 산업이 옛날에 중국의 그런 산업 구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는데 이제는 중국 스스로 그런 중간재를 작업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만큼 이제 제약이 돼 있고 중국의 생산 기지에 대한 거점 역할이 또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변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되면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게 지정학적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하잖아요. 중국에 반도체 관련되는 건 수출을 못해 직접적으로 또 중국도 거꾸로 미국하고 동맹을 하는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상당히 자제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적인 요인, 또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그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환자 입장에서 보면 빨리 병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아주 역설적이지만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모르고 지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을 신호를 보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리뷰를 전 세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성장이 과연 지속될 거냐, 또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제조 공장의 역할을
지속할 거냐,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지속될 거냐. 또 크게 보면 이제 불억이 형성되는데 과거 미중 이거보다는 이제는 뭐 어떤 삼국 체제, 그러니까 미중하고 소위 말해서 글로벌 사우스 비동맹 국가 또는 미중과 EU.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의 그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와 한중 경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전략도 세우고 또 전략에 대한 처방도 낼 수 있어서 결국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특히 지정학적인 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한중 그 정상회담의 불발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한국 경제 전망과 대처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환경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국제 경제 정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또 그런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혹은 또 제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과의 지금 관계와 또 경제 교류, 협업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부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려되는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증상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가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 특히 미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어떤 지혜를 모으고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 사실 이 부분이 결국은 문제 해결책을 모른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첫 단추로서 많은 지금 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 번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주제로 나눈 한국 경제 전망과 대처법 관해서 혹은 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발언이 있으시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피크 재팬, 뭐 피크 차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요사이는 뭐 피크 코리아 얘기도 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정사의 변화라든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잘 대응을 못하면 정말 말 그대로 피크 코리아를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답은 우리 내부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핵심 계획 얘기도 나왔는데 그 핵심을 통해서 이 초객차 한국이 되고 다시 뛰는 핵심 한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 박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체력과 맷집을 키워갖고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이 뭐 대중 견제를 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일시 시간을 좀 더 주는 그런 효과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들해지고 그러면서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중국이 깊이 지역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을 더 연구하고 이길 수 있는 또 극중의 방안을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그런 과도한 공포증도 곤란하지만 또 중국의 잠재력에 대한 가소평가도 곤란하다 봅니다. 저는 피크 차이나보다는 중국 위협론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사이드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 글로벌 지정학적, 지정학적 부분들은 미중에 있는 전략 경쟁에 따라서 구조화, 고착화, 파편화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량을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지금은 시대가 달라. 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폭이 좁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때 기업이 산업계가 뭘 할 수 있는 역량이 좁아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첫 번째가 저는 정치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치 여러 학자들 많이 만났을 때 특히 미국 기업인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다. 이번에 수입 박람회 끝났지 않습니까? 수입 박람회에서 제일 많이 부스라고 참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350개 정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292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이 이렇게 하지만 계속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체에 자꾸 탈중국 하는데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알려지는 맨날 지금 이야기하는 결국 탈중국만 이야기하는데 그 반대 사이즈도 보셔야 된다. 근데 업종이 다를 뿐입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 산업 사이드, 기업의 사이드들이 적응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좀 현명한 판단과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굉장한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기업이 아주 정부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분리돼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부도 기업을 아주 독립된 주체로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나라를 보면 이런 산업 정책이 다시 부활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정경유착적인 산업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그러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백신 개발할 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기업이 협력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위험성 내지는 안보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이건 정부와 기업이 서로 합심해야 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과거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하고 미시의 균형, 또 어떻게 보면 또 장기하고 또 단기의 어떤 균형, 그리고 국제하고 국내의 균형, 이런 균형성을 잘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성장의 잠재력을 높일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많은 경험칙으로 경제에 이런 불분율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경제정책의 불분율인데 하나는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가 있는 것 같지만 어딘가는 누군가는 또 비용을 치를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부가 이래서 증시가 굉장히 부진하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 증시가 금방 부활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로 금방 무슨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결국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인책으로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 공짜가 없고 또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기고 또 규제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늘 귀감으로 여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케인즈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없지만 극복 못할 위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또 특히 이 프라자 프로젝트 같이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전략을 이끌어내면 대한민국의 저는 그야말로 잠재력은 대단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니까 게임에서 월드컵 차지했더라고요. 스포츠에서 이런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남들이 못하는 분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리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3050 클럽의 세계에서 7번째로 회원국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사실 글로벌 탑10 정도 되던 강국이고요. 부총리 말씀 주신 것처럼 IT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화, 스포츠, 국방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는 그런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그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사실상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사회의 지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중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지적 역량을 더 높여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솔루션 중심의 토론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프라자 프로젝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하에서 우리나라에 나아갈 방향, 그게 국제 정치든 외교든 안보든 국방이든 경제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서 사회 지적 역량을 높이고 또 건강한 토론 문화 그리고 솔루션 중심의 미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라자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세 분 패널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